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타이틀을 나는 접한 적이 있다 또는 접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과목은 무엇에 대해서 학습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가요? 부동산이다. 좋습니다. 자, 부동산. 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요,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어떤 방식으로 건축하는 것이 생산기간이 짧을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이 과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면 100% 자기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까?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나라는 할 것 없이. 자, 그러면 은행 가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1차적인 목적은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겠죠. 그럼 첫 번째,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 두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갚아야죠.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얼마를 갚아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계신가요? 어떤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은 주거용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 공장 등등등.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산다, 내가 상가를 사는데 가격을 얘기하죠. 그 가격을 보면서 비싸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비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바꿔볼게요. 가격이 비싸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순간 확 오는데, 그렇다면 그 건물을 바라보면 야, 저거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가령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저평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거래 빈도가 많아서 시가라고 하는 개념이 늘 존재하니까요. 그럼 상가를 전제해 볼까요? 우리가 상가를 사러 갔는데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20억이래요. 오, 비싼데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고평가가 된 결과일까요? 저평가가 된 결과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싸냐 비싸냐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고평가냐 저평가냐가 결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 상가 건물의 진정한 가치가 30억인데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20억에 나와 있다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빨리 사야죠. 자, 이처럼 어느 정도 가격으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할 것일까?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 과목에서 다룹니다. 그런가 하면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상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그냥 브랜드 이름을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주변에 많은 건설회사들요. 우리 주변에 많은 건설회사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 자이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자이라고 하는 회사가 토지도 사고 원자재도 사오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을 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이가 분양하고 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토지를 확보하는 작업이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공사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시공하려면,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토지가 있어야죠. 그럼 토지를 확보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우리는 그 자들을 시행사라고 해요. 그럼 1차적으로 보세요. 땅을 확보하는 시행사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건축을 하는 시공사도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또 분양은 건설사들이 잘 안 합니다. 애초에 토지를 확보했던, 그렇죠, 시행사들이 또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계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영역을 함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 과를 대학에서 부동산학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과에 가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단락 다 나누어서 4년간 학습합니다.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말입니다. 경제와 너무도 밀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런 팬데믹이 다가오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야, 이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다 낮추는 거예요. 아주 저금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금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을 때 훨씬 유리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받는 대출금리가 흔히 주담대 그러죠. 주담대. 뭐라고 한다고요? 주담대.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다 주담대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자, 주담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따라서 경제를 알게 되면 개론은 훨씬 더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2025년 36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 입문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왕초보라는 타이틀로 강양구와 지금 랜선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주는 느낌을 생각해 봐요. 왕초보.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구나. 시험과는 무관하겠구나. 전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과정 우리 시험 기출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이 왕초보라는 거지 내용이 왕초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입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어떤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무서운데?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대화를 해보고 뭔가 같은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내면도 따뜻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선입관을 일단 이게 무슨 과목이야, 너무 생소한데, 이런 느낌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보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 맑게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강양구가 첫 번째 만남은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만났는데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한번 해볼까? 에이, 그냥 안 할래. 이런 느낌. 그리고 왕초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왕초보 과정을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첩해볼까? 에이, 뭐 왕초보인데 그냥 이건 이 정도라면 너무도 기본적인 건데 이 정도로 나는 들을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갈 건지,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할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볼게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이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한번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금, 주식, 코인, 부동산 또는 등등 많은 투자 대상들이 있습니다. 금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예. 이런 다양한 투자 대상들을 놓고 볼 때 어디에 투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합리적인 선택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이 뭔지, 이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수박을 먹을까 다른 과일을 먹을까? 여러분, 자,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만 수박 맛있죠? 언제요? 무더울 때. 그죠? 아주 더운 날일 때는 수박이 확 다가오고 맛있는 과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수박 먹고 싶다는 생각 안 들죠? 자,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까? 아니야. 좀 위험하지만 코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코인에 할까? 그래도 실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면 뭔가 실체가 있나요? 통장요? 코인에 투자하면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뭔가를 투자를 하면 그 투자 대상 자산이 내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보편적인 은행 예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요.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결정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하나를 잘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인은 위험해. 자, 여러분, 투자는 기본적인 전제가 수익을 얻고자 함이죠. 그런데 이 수익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수익을 조금만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수익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수익을 많이 얻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이 적을까요? 클까요? 그렇죠.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합리적인 멘트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목적인데, 코인은 위험해. 그럼 코인은 위험해서 투자 안 해. 그 말을 바꾸면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럼 좀 더 우리는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인은 위험한 것 맞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코인은 주식에 비해서 뭐가 위험하죠?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주가가 너무 급등하거나 너무 급락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은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그죠? 근데 코인은 그런 것도 없죠.
주식은 시간대가 있죠. 장이 오픈되는 시간, 장이 마감되는 시간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에는 아예 주식장이 열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코인 시장은 어때요? 24시간 365일 동안 움직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인에 투자하다가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일어나죠.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코인하고 투자하고 있겠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코인은 끝없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자, 이것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반대로요. 리벤율을 얻기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때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합리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뭔지 기준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는 고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맛있어 보입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생각합시다. 너 어떤 거 먹을래? 나는 짬뽕 먹을래. 그럼 짬뽕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결과 짜장면은 포기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봅니다. 자, 이거는 좀 더 범위를 좁혀 놓은 거예요. 짜장면과 짬뽕 딱 두 가지만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무엇인가는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기한 것 때문에, 그럼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이 경우는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을 만일 내가 먹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우린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저 기회비용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개념을 설정하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제 눈치챘죠. 그 기준이라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짜장면을 포기하고 짬뽕을 먹었다. 그렇다면 짬뽕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 짜장면을 먹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그 만족감,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놓고 매 순간순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들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아예 그냥 고민을 안 하게 둘을 동시에 다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중화요리 가게에서 어느 순간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이를 만드는, 자, 그렇게 해서 파는 제품도 나왔었죠. 어떤가요? 인기가 좋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고 나니까 어때요? 만족감이. 그렇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짬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짜장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다면 짬뽕 생각이 훨씬 컸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가게 되면 누구는 짜장, 누구는 짬뽕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했다가 기회비용 개념을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입니다. 일단 범위를 좁혀서, 자, 점심 메뉴는 딱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기회비용을 가볍게 선택한다면 아까 뭐라고 했죠? 포기한 것. 포기한 것.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또는 포기한 것의 가치,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심 메뉴로서는 짜장면과 짬뽕만 있는 게 아니죠. 중화요리점을 딱 전제로 하더라도 잡채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팔보채가 있을 수도 있고 종류는 현실적으로 다양하죠. 그럼 기회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이란 선택 가능한 대체안이 있을 때 짜장면, 짬뽕, 잡채밥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만족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즉 최선의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선의 투자를 하게 되면 포기한 것이 많죠. 지금 이 경우는 짜장면과 짬뽕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포기한 게 하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포기한 게 여러 개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회비용은 포기한 짜장면, 포기한 팔보채, 포기한 비빔밥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기회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 개념 하나를 잘 설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기회비용을 가볍게 생각할 때는 즉 제로에 그냥 포기된 것의 가치 또는 내가 짜장면을 포기함으로써 짜장면을 먹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이게 기회비용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했으니 포기한 것이 여러 개일 테니까 그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기회비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짬뽕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짜장면은 포기했고요. 포기한 짜장면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편익. 단어는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 나의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가 되려면 나의 기회비용보다는 나의 기회비용보다는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이 클 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론 하나를 딱 정확히 기억하고 갑시다. 결론 하나를. 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무엇인가는 선택을 해야죠. 그렇다면 또 무엇인가는 포기를 했겠죠. 자, 포기한 것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게 기회비용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내가 포기했던 이 기회비용과 내가 선택한 이 투자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나의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이, 만족감이, 효용이 또는 돈이, 수익이 크면 클수록 아, 나의 선택은 합리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결론 짬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럼 포기한 것이 있었죠.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회비용. 이 둘의 차이가 0보다만 클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말이죠. 0보다 크다는 말은. 이것이 합리적인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능에서도 출제되고 있고요. 현 시점, 우리나라 수능에서도 출제되고 있고 현 시점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도 또는 각종 공사에서도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투자자를 보시겠습니까? 이 투자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코인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회비용.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초에 고민했던 단계로 되돌아올게요. 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합니다. 주식에 넣을까? 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이거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자,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는데 아니 선뜻 들어가기도 좀 찜찜하고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크고 어떻게 하지?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투자하면 야, 너 뭐 가지고 있니? 나는 주식.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보여줘. 뭘 보여주나요? 주식 통장을 코인에 투자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의 투자 현황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선호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금.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는 어딘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기준. 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뭐가 기준입니까? 현실적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주식. 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5% 수익률을 얻었대요. 그럼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니? 5%. 그래서 친구가 말해요. 야, 5%가 뭐야? 지금 우리 동료들은 다 8% 수익을 얻었는데, 그럼 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은행에 맡기면 3%밖에 안 주는데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5%라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포기한 게 여러 개 있죠. 포기한 게 여러 개. 그중에 현실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예금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크다면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회비용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리고 그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왜 정기예금 이자율이 기회비용일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 대가를 얻을 때 최소한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잠시 멈추고 이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전 인류 역사상 전세 제도라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1000년, 2000년 올라가더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전세 제도의 장점도 많고요. 문제점도 있고요. 합리적이냐고 물어본다는 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투자 조금 더 들어가면 올 테니까 과연 전세가 합리적이냐는 따져봅시다. 자,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면 임대차 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줘요. 자, 보증금 1억을 줬어요. 그리고 2년을 살아요. 자, 이제 이사를 갑니다. 보증금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1억을. 자,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왜 월세보다 전세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열에 9명이 하는 이야기. 아니, 내가 맡겨놓은 돈은 돌려받지 않느냐?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원금 회수를 한 걸까요?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이미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2년 전에 1억을 줬고 2년이 지나서 1억을 돌려받은 거지, 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받은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전세 제도는 여러분 정확하게요, 원금을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합리적인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표현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겨둔 돈을 원금 그대로 보전시켜서 돌려받았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옳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고, 이런 선택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설정한다고요? 은행이자율. 그렇다면 이때 은행이자율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 단어 그대로 말해보세요. 요구, 수익률. 수익률을 요구한다. 최소한 3%는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 은행에 맡겨놓어도 3%니까 최소한 여기서 3%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면서 은행에 투자한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럼 안 하겠죠. 이유는요, 은행에 투자했을 때보다 위험이 크면
그 위험만큼은 더 달라고 요구해야죠.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하나만 들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은행에 투자하면 위험 없죠. 물론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은행 간에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6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나 은행 거래에 의해서 은행의 장부에는 나머지 1,000만 원은 다른 은행에 입금된 걸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장부상만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은행은 안전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위험이라고 해요. 위험이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받는 3%를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플러스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 부담이 더 크죠. 그럼 그것만큼 더 달라고 해야죠. 그것을 위험 할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정률을 합쳐서 요구 수익률,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보장해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이 말입니다.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요구 수익률이 무진장 많이 출제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강양구의 첫 만남은 합리적인 선택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 선택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떤가요? 이 정도면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입니다.